안녕하세요. 리치투게더의 OK부동산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원룸 투자 매뉴얼 제2강 원룸의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1강 수업을 1강 강의 내용을 잠깐 복기해보면 법규 일반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우리가 원룸을 볼 때 원룸은 어떻게 지어지는지 건축법 일반적인 내용을 아주 우리가 필수적인 내용을 알아야 될 내용들 그런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먼저 1조건, 1조 사선, 두 번째로 도로 사선, 세 번째로 주차법, 네 번째로 종합건설 면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혹시라도 보지 못하셨던 분은 지난번 강의 한번 보시면 많이 도움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원룸의 수익률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원룸의 수익률은 당연히 원룸이라는 놈이 수익형 부동산의 한 종류다 보니까 수익이 많이 나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수익률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인수금액 대비해서 나오는 퍼센테이지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릴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은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원룸의 수익률은 말장난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말장난이냐면 인수금액에 따라서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바뀝니다. 인수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1억으로 인수하는 거랑 5천만원으로 인수하는 거랑 그래서 이제 다른 유튜버 분들도 보면 수익률 몇십 프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언급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다 인수금액이 몇 천이에요. 몇 천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수익률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우리 수익형 부동산은 대출 부분과 보증금을 최대한 적절히 활용하여 레버리지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효율성 높은 투자 방법이긴 합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올렸던 매물 중에 상인동 매물이 소액으로 인수하실 수 있고 또 주인세대까지 소액으로 투자하셔서 사실 수 있는 매물이 있습니다. 제가 그 건물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건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증금이 2억 5백만원에 월세가 173만원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주인세대를 뺀 거예요. 현재 주인세대가 공실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첫 번째 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표를 보시면은 주인세대를 전세로 놨을 때 전세를 1억 3천만원에 놔버리면은 인수금액이 4,300만원이 됩니다. 4,300만원이 되면서 연수익률은 23.2%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근데 이제 수익률은 이렇고 실질적으로 수익은요 4,300만원 투자해서 월 순수익이 83만원 나오게 되는 거죠. 제가 앞전 영상에서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저는 월세 수익이 100만원 미만으로 순수익이 100만원 미만으로 나오는 건물은 저는 수익이 솔직히 없다라고 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매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주인세대를 전세로 임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요. 임대를 놓는다 하더라도 사실 인수금액 대비해서 수익, 그 다음에 수익률까지 봤을 때는 약간 소액으로 인수하시기에는 약간 좀 어려움이 있죠. 여기에서 그 다음 표 한번 볼까요? 만약에 주인세대를 1억 3천에 10만원을 놓는 게 아니라 보증금 3천만원에 3천만원에 월세를 얼마에 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인수금액이 1억 4,300만원이 되고요. 월세도 100만원이 더 나오겠죠. 왜냐면 우리가 원룸 건물에는 보증금 100만원당 월세 만원씩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좌측에 보증금은 3억 3,500에 월세 183만원이 나왔는데 그러면은 보증금이 1억이 줄어들면 산술적으로는 월세가 283만원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인수금액이 1억 4,300만원이 되면서 월 순수익이 183만원이 나오죠. 183만원이 나오고 연수익률은 15.4%가 되고요. 그 다음 표 한번 볼까요? 그 다음 표를 보면은 보증금이 1억이 또 줄었어요. 보증금을 1억이 또 줄면 1억 3,500만원이 되는데, 그럼 월세가 383만원, 그러면 인수금액이 2억 4,300만원에 연수익률은 14%. 이 정도도 사실 수익적으로는 좋긴 합니다. 굉장히 좋은 수익률이긴 해요. 근데 제가 송현동 매물을 설명해 드리면서 조금 적은 금액들, 매매 금액이 좀 적은 매물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대출을 빼고 계산하시는 게 수익 계산하기에는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네 번째 표는 보시면은 대출을 0으로 했습니다. 대출을 0으로 하면은 여기 보증금을 1억 3,500만원 받을 때 월세가 383만원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인수금액이 5억 8,500만원이 되면서 월 순수익은 383만원, 수익률은 7.9%가 되는 거죠. 7.9%. 이렇게 보시면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사실 수익률은 숫자 노름이에요. 숫자 노름이고, 당연히 보증금이 많아지고, 대출이 어차피 제일 처음에 픽스되어 있으니까 제일 처음에 세입자들이 들어오기 전에 받는 것이 대출을 최대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출은 거의 정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증금이 많고 적어짐에 따라서 수익률 자체는 당연히 가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수익률은 별로 많이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이 건물의 매매 금액, 제가 볼 때는 매매 금액이 제일 중요하고요. 어떤 동네에 몇 평, 대지 규모 몇 제곱미터, 몇 평 정도에 언제 지어진 매물이 얼마 정도 합니다. 입지 조건은 어떻게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은 소액인수로 하기가 굉장히 또 어려운 이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최근에 보면은 40대 젊은 투자자가 대구에서 원룸을 열몇 채를 매수를 해서 전부 다 전세로 임대하면서 경매를 터트린 게 있었어요. 결국 이 사람은 사기죄로 구속이 됐는데, 이 사람이 저도 압니다. 저도 이제 만나서 뭐 미팅도 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은 다분히 끼가 좀 다분하길래 저는 소개를 하진 않았는데, 차도 뭐 벤츠 타고 다녔어요. 뭐 S클래스인가 그랬지 싶은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전세로 놓기가 좀 쉬웠어요. 무슨 말이냐면 저희 일반 부동산에서 이제 선순위 임차인이라든가 선순위 보증금들 계산 체크를 할 때는 오로지 주인 말만 들어야 됐어요. 오로지 주인 말만. 그런데 201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이해관계인은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를 통해서 이 건물의 선순위 임차 보증금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 살고 있는 임차인이라든가 그리고 임대차 계약 예정자를 얘기합니다. 임대차 계약 예정자를. 근데 임차인은 주민센터라든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열람이 쉽게 가능한데요. 임대차 계약 예정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임대인의 동의서하고 신분증 사본이라든가 이런 서류는 좀 필요해요. 근데 말이죠. 주인분이 떳떳하다면 동의서라든가 신분증 사본, 동의서하고 신분증 사본으로는 세입자가 계약 예정자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안 준다는 거는 단순히 기분 나빠서 안 준다는 거는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희 부동산에서 물론 중개를 해서 중개수수료를 받아서 이제 수익을 창출하는 직업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경매가 터져버리면은 저희 부동산에도 책임이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조심합니다. 그래서 일선 부동산 중에는 전세 1순위, 뭐 최대 2순위,
그리고 건물 규모에 따라서 뭐 3순위까지도 될 수도 있지만 전세 계약서를 잘 안 써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소액 인수하는 거는 점점 더 힘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인 세대가 비어 있지 않고 전세로 임대되어 있는 경우라면, 전부 다 세가 놓여져 있어서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은 향후에 여유자금이 나오는 분들은 하실 수 있어요. 소액 인수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단순히 현재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을만 믿고 진행하시기에는 나중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원룸은 굉장히 상대적인 물건이기 때문에, 복합적인 물건이기 때문에 원룸을 구매하실 때 있어서 기대치를 낮추면 낮출수록 만족도가 더 커지고, 그러면 관리가 잘 될 것이고, 나중에 팔 때도 좋아집니다. 팔 때도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유념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원룸 처음 할 때나 이제 부동산을 하기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전세를 놔버리면 주인들이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있죠. 그 세 놓고 나가야지, 세 놔야지 보증금 쓸 수 있다. 이래버리면 요즘에 임차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계약기한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거는 등기부등본에 기입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세입자가 또 어떤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뗐을 때 임차권 등기명령이 되어 있는 집을 세를 놔줄까요? 결과적으로 다음 임차인이 들어오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액 인수가 사실 저희 부동산에서도 전문직이긴 하지만은 뭐 또 영업직이기도 하면서 뭐 서비스직이기도 하면서 여러 형태를 띠입니다. 부동산은. 그렇지만은 이제 소액 인수의 뭐 수익률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이런 어그로를 끄는 광고 홍보 영상을, 홍보 문구를 많이 하는데요. 너무 여기에만 너무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물론 저희 부동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약을 해서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직업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서로가 좋아야죠. 원룸은 또 부동산에서 또 관리를 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원룸을 사셔가지고 관리 잘 하시고 나중에 팔 때까지 계속해서 부동산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야 되는 그런 상품이에요. 원룸이라는 놈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내용들은 조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 양식을 다운을 받았는데 이 내용도 잠깐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은 원룸을 구매하시고자 하는 분뿐만 아니라 기본 상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저도 20살 초반 때 그때 전세 보증금 1000만원짜리 주택을 전세를 얻으면서 확정일자도 못 받았어요. 확정일자도 안 받았습니다. 못 받았다기보다는 그 정도로 무지했다는 거죠. 몰랐다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에 관해서 기본적인 상식 차원에서 아셔야 될 내용들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은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고요. 요 내용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라고 적혀 있고요. 그리고 신청서에는 신청인 관련해서 적는란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해관계인이라 해서 해당 주택의 임대인이라든가 임차인,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이게 굉장히 포인트인 것 같아요. 어차피 우리가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고 보증금을 다 완납을 해버리면은 사실 그때부터는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의리된다고 얘기를 할까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금 치르고 계약을 진행할 때 이런 내용을 아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에 보면은 요청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요청 내용은 이 건물의 해당 소재지에 대해서 임대차 목적물에 대해서 먼저 요청 기간이라든가 요청 정보 요 두 가지를 다 기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내용이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라든가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특정 임차인을 특정해서 알 수도 있어요. 알 수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점점 더 이제 임차인들이 보호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루어질 거고, 여기 보시면은
물론 대리인도 신청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람도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신청인의 제출서류가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해관계인을 서술해 놨습니다. 누가 이해관계인이냐. 먼저 임대인, 그 다음에 임차인,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우선 변제금을 승계한 채권양도 증서라든가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이 내용에서는 제가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분은 임대인의 동의서와 그 다음에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사실 현재 실무상으로 봤을 때 임대인이 인감증명서라든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주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의 동의서와 신분증명서 사본 이런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은 원룸의 수익률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면은 수익률 무조건 원룸을 우리가 구매함에 있어서 월세를 받기 위해서 수익을 거두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예상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적절히 타협하시고 생각하셔서 진행하시면은 서로서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습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참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번 3강은 제가 원룸업자 입장에서 원룸업자의 마진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겠죠. 우리는 원룸을 구매하려는 입장이지만 반대로 파는 사람 입장도 충분히 잘 헤아린다면 저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 OK부동산 김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